교도소 안의 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비밀 작전으로 소식을 전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활동을 비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해직 기자 이부영 역시도 자신이 알게 된 사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이 두 경찰 외에도 다른 경찰들도 있다는 사실을 바깥에 알리기 위해서 교도관 한재동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부영 해직 기자가 써준 쪽지를 한재동 교도관이 받아서 그 당시 제야 민주투사였던 김정남 선생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6월) 항쟁을 이끈 한 장의 사진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1987이라는 영화 속에는 6월 항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80년 5.18 강주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80년대 초부터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았던 신군부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컬러 TV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을 결성했죠. 사람들은 프로야구와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시켰고요. 교복 자유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제한적이지만 1983년부터는 해외여행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다양한 것을 누리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보도하도록 이렇게 각 언론사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권력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죠. 이런 삼엄한 시절이었지만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에 불씨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1월 14일 날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은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갔고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거죠. 그는 하루 만에 고문으로 피살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린 한 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였습니다. 신성호 기자는 매일처럼 오전에 그날도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새로운 기사거리가 있는지를 찾아 나섰던 거죠. 대검찰청의 공안과장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명동의 경찰들이 서울대 학생을 죽였다는 거죠. 그는 굉장한 기사임을 직감하고 급히 화장실에 가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학생이 조사받던 남영동에서 쇼크사 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 기사를 발빠르게 싣기 위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취재수첩에 글을 적고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대 학적부를 뒤져서 희생된 언어학과 3학년 박모철이라는 학생의 이름까지 알아내도록 한 끝에 기사를 실었던 거죠. 그의 발빠른 기사로 이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당시 치안본부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던 치안감 박처원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이 탁 하고 탁자를 치니 학생이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죽음에 굉장한 의문이 들었던 윤상삼 기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인 그 당시 중앙대병원 용산병원에 있던 오현상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현상 의사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윤상삼 기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오현상 의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화장실에 온 오현상 의사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윤상삼 기자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실엔 욕조가 있었고 폐에서는
수포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윤상삼 기자는 탁 촉이 왔습니다. 물고문으로 죽였구나. 그래서 물고문 도중에 질식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증언을 했던 오연상 의사는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됐었고 굉장히 난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도면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심한 물고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하고 그 당시 자신이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증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고문이 자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자칫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은폐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마침 이 시기는 그 직전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경찰들에게 자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종철을 고문했던 경찰들은 어떻게든 박종철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본 오연상 의사가 증인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경찰들은 박종철의 시신을 응급실로 옮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에서 죽은 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박종철의 죽음이 은폐될 수 있겠죠. 이를 염려한 오연상 의사는 급히 몰래 전화를 해서 당시 중앙대병원에 시신이 갈 텐데 절대 응급실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연상 의사는 박종철의 시신을 확인을 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 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원인 미상이 되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되겠죠. 당시 서울지검의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검사는 박종철의 시신의 부검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영화 1987에서 최환 공안부장 역할을 맡았던 하정우, 계속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라는 위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위압적인 명령들을 받지 않고자 하정우는 영화에서 전화기를 때려 부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최한 검사의 의지대로 박종철의 시신이 부검이 이루어졌고 그 부검을 맡은 이가 황적준 박사였습니다. 부검을 한 황적준 박사는 박종철의 죽음을 물고문 도중에 질식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의 한쪽 폐가 물이 차서 2배가량 무거웠고요. 폐 속에 플랑크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검 소견서를 보인 황적준 박사에게 치안본부에서는 그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라는 4글자만 적으라는 거였죠. 하지만 부검이었던 황적준 박사는 지금 이 부검 소견대로 그대로 전달하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양심이자 직업윤리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승님이 늘 그랬지요. 부검을 잘못해서 사인이 틀리면 부검일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가 소신을 굽히지 않은 덕분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의 황적준 박사는 국과수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치안본부장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치안본부장은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고문 도중에 욕조 턱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를 고문한 경찰들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2명의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찰들이 2명의 경찰들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옷차림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리 같지 않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죠. 그렇게 2명의 경찰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경찰이 수감된 교도소에는 이부영이라고 해직 기자가 있었습니다. 해직 기자 이부영은 수감된 2명의 경찰을 보니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하죠.
한 명의 경찰은 들어온 날부터 찬송가만 부르고 있었고 그 아랫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나머지 경찰들 몫까지 책임을 지고 2명이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 후 자신을 풀어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수감돼 있는 내내 불안했기에 찬송가를 계속 불렀던 것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에서는 가장 말단이고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모습에 두려워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죠.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다른 경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도소에는 시국 사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알지 못하는 진실이 교도소 안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의 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비밀 작전으로 소식을 전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활동을 비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해직 기자 이부영 역시도 자신이 알게 된 사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이 두 경찰 외에도 다른 경찰들도 있다는 사실을 바깥에 알리기 위해서 교도관 한재동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부영 해직 기자가 써준 쪽지를 한재동 교도관이 받아서 그 당시 제야 민주투사였던 김정남 선생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도관이었던 전병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정남에게 다른 책임져야 될 경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명동성당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5월 18일 박종철의 추모미사가 명동성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의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경찰들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또 많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즈음이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여 기존 방식대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이 간접선거지 자신처럼 체육관에서 짜고 치는 선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4.13 호언조치라고 합니다. 이런 호언조치에 반대하여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호언 철폐하라, 박종철을 살려내라 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던 중 연세대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은 최루탄을 쐈죠. 원래 최루탄은 45도 각도로 위를 향해 쏴야 됩니다. 그런데 김주열 열사의 경우에도 그러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한열 열사 역시도 시위대를 겨누어서 최루탄이 발사되었고 결국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열사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로이터 통신의 사진 기자였던 정태원 기자입니다. 이 정태원 기자는 5.18 광주민주운동 당시 5.18 광주민주운동을 알린 그 사진을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는 데 역시 큰 도움을 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한열 열사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한 장의 사진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죠. 이것이 6월 10일 6월 항쟁입니다.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그렇게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월 29일 6.29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을 통해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이끈 것은 진실을 향한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얻었는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